1번부터 보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이 사람들의 조직적 태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작업 방식을 연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고요. 나머지 1번, 2번, 5번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와서 발생한 그런 경영학적인 사고 이런 것이고, 3번의 동작 연구는 맞아요. 동작 연구는 맞는데 감정 연구라든가 인간관계 연구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관계 연구는 1930년대 인간관계론부터 시작된 거고, 감정 연구는 그건 이제 최근에 와서 행동과학 이론에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들이죠.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조직의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간과 인지 능력의 제약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지 못하고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제 제한된 합리성 모형에 대한 내용이죠. 맞는 내용이고, 2번, 절차가 민주적이고 집단의 응집력이 약할수록 집단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이게 틀렸군요. 집단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집단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집단 사고라는 것은 뭐냐면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그 합의에 대한 요구가 지나쳐서 다양한 대안 모색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을 집단 사고라고 합니다. 어쨌든 응집력이 높을수록 집단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돼야 되는데 2번이 틀렸군요. 고도의 불확실성 상황에 직면해서는 문제와 해결 대안들과 의사결정자가 뒤죽박죽 섞여지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하고요. 맞는 내용이죠. 4번, 별 생각에 차이가 없는 개인들이 집단에 들어와서 토론하게 될 경우 집단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강하게 주장하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득당해서 그래서 의견이 이렇게 반으로 쭉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그룹 바이폴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일단 한번 결정해서 실행에 옮긴 의사결정은 중간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실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Escalation of Commitment라고 합니다. 2번이 틀렸군요. 3번, 동기부여 이론 중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 관한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으로 묵힌 것은?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상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가 만족 진행 가설이라고 합니다. 만족 진행은 매슬로우에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RG 이론은 좌절과 퇴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ERG 이론에도 만족과 진행 가설은 있죠. B. 상위 욕구의 충족이 좌절되면 그보다 하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게 이제 좌절 퇴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알더퍼의 ERG 이론에만 있는 거죠. 생리적 안전, 존경, 사회적 자아실현의 순서로 단계가 나눠진다. 사회적과 존경 순서가 틀렸군요. Physiological Safety, Social Esteem, Self-Actualization 이런 순위죠. 사회적 욕구는 위생 요인으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는 동기 요인으로 분류했다. 반대군요. 저차적인 게 이제 위생 요인이고요. 위에 고차적인 게 동기 요인이 되겠죠. D도 틀렸고요. 매슬로우의 5가지 욕구 중 존경, 관계, 성장 욕구 3가지만 고려해 ERG를 만들었다. 틀렸죠. 5가지를 이제 다시 3가지로 자른 거죠. 5가지 중에 3가지만 끄집어내서 ERG 이론을 만든 게 아니라 5개를 이제 합리적으로 재배분을 한 거죠. 맞는 것은 A밖에 없군요. 피들러의 리더십 이론에 관한 서술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딱 피들러만 물었군요. 리더십 스타일을 지시형, 위임형, 참여형, 지도형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것은 틀렸군요. 이 4가지 리더십은 허쉬와 블렌차드의 리더십이군요. 틀렸고요. 2. 상황에 따른 리더의 의사결정 능력과 비전을 강조했다. 이것도 아니죠. 네, 의사결정 능력과 비전 강조도 아니고요. LPC 점수로 리더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요인을 측정하였다. 이것도 틀렸군요. LPC 점수로 상황 요인을 측정한 게 아니라 리더십 스타일을 측정했죠. 그래서 LPC 설문에서 점수가 높게 나오면 관계지향적 리더고 LPC 설문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면 과업지향적 리더라고 분류를 한 거죠.
리더에게 유리한 상황부터 불리한 상황까지 8가지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이게 맞군요. 4번이 세 가지 차원의 리더 멤버 릴레이션, 태스크 스트럭처, 포지션 파워 이 세 가지를 이제 다들 이분법으로 높다 낮다, 뭐 강하다 약하다,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하니까 2의 3제곱이 되니까 8가지 상황이 된 거죠. 5번 리더십 스타일은 부하의 참여도와 성숙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4번이 정답이군요. 5번 인력 선발에서의 타인 평가 및 지각과 관련된 다음 용어 중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주관의 객관화, 프로젝션은 어떤 과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이것은 우리가 셀프 에피커시, 자기 효능감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어제는 1번 틀렸군요. 주관의 객관화는 자기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인데 남들도 그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거죠. 자존적 편견, 셀프 서빙 바이어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주위의 사람을 후하게 평가하는 것. 자존적 편견은 지각 오류 중의 하나로서 자신의 성공은 내부에 귀인하고 자신의 실패는 외부에 귀인하는 걸 자존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나와의 유사성, similar to me 효과는 주위 사람의 기대와 자신의 기대대로 행동함으로써 결국은 예측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자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y 혹은 피그말리언 효과 요거에 관한 내용이고요. 나와 유사성은 자기하고 좀 프로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한 사람을 좀 후하게 평가하는 것을 similar to m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비 효과, 여러 사람 중에서 처음에 평가한 사람을 나중에 평가한 사람보다 나쁘게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것도 아니고 대비 효과는 이렇게 좀 공간적으로 붙어 있을 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앞에 사람 평가가 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대비 효과라고 하는 거죠. 5번 최근 효과는 주로 최근의 정보를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이게 정답이군요. 5번 요즘 기업들은 고객 관계 관리의 일환으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교차 판매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교차 판매 전략이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성장 전략은 어느 것인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은행에서 예금 고객들한테 뭐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보험 상품 같은 걸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걸 이제 기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품 개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존 제품으로 치부될 때에는 이게 뭐 시장 침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맞게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기존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거라 위에 칸이 맞는데 그게 원래 있던 기존 제품이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시장 침투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은행 제품이 아니라 딴 데서 이제 새로 만들어서 파는 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제품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 2번을 다 정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6번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그 엔소프의 시장 제품 확장 매트릭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교육 훈련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닌 것은 커크 패트릭은 교육 훈련은 반응, 학습, 행동, 결과의 네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맞죠? 반응 평가는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 듣고 만족도 평가하는 거고요. 학습은 시험 보는 거고요. 행동은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행동이 바뀌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결과는 업무 성과가 향상이 됐는지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뒷단계로 갈수록 더 좋은 평가가 되겠습니다. OJT는 훈련받은 내용을 바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관행이 전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선배가 한 명씩 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선배가 이제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후배들한테 이제 전수가 될 수가 있죠. 액션 러닝은 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 위주의 교육 훈련 학습 방법이다. 맞죠? 직접 뭘 하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OJT하고는 틀리게 액션 러닝은 실제로 뭐 어떤 과제 같은 걸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얻은 경험 같은 거를 이제
일에서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액션론,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는 거죠. 교육훈련의 프로세스는 크게 필요성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계획 설계를 하고 실시하고 평가 이렇게 되죠. 중요사건법, Critical Incident Method, CIM, 직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훈련시키는 교육 방법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뭐 중요사건법은 여러 군데도 씁니다. 뭐 어떤 책에서는 직무 분석을 할 때도 쓴다라고 나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성과 평가할 때 쓰는 방법이죠. 근데 예를 들면 뭐 교육훈련 쓴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중요한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종업원에게 실제 발생한 사건을 그 사람이 직무 수행에 굉장히 성공적이거나 아니면 효과적이거나 비효과적인 뭐 이런 사건들을 이제 발생할 때마다 상사가 적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평가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육도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사건법은 사실 그 교육훈련 방법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 성과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성과평가 방법 중에 특성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행동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조직구조와 설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계적 조직은 유기적 조직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공식화의 정도가 높다. 맞군요. 기계 조직이 더 공식화가 높죠. 관료제 조직은 전문화와 공식화를 지향한다. 그렇습니다. 관료제 조직도 기계적에 가까운 조직이니까 그렇죠. 기능 조직은 제품과 서비스의 종류가 증대될수록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챈들러의 연구에 보면 제품의 가짓수가 이제 증대돼서 제품의 가짓수가 많아지면 어떤 조직을 써야 되냐면 사업부 조직을 써야 되는 거죠. 기능 조직은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한 중간 정도일 때만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가짓수가 많아지면 디비저널 스트럭처, 사업부 조직을 써야 됩니다. 3번이 틀렸군요. 제품별, 시장별, 지역별 조직은 부문별 조직의 예의다. 이게 뭐냐면 이제 부문별 조직이라는 게 사업부 조직인데요. 부문별, 디비저널 스트럭처를 이제 부문별 조직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부를 묶을 때 제품별로 묶을 수도 있고 시장별로 묶을 수도 있고 지역별로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트워크 조직은 수평적 연결과 왕래가 많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렇죠. 네트워크 조직은 중간에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코어가 있고 나머지 활동들은 다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가장 좀 유기적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9번. 이런 문제도 나누군요. 조직 이론의 주창자와 대표적 연구 내용을 연결한 것이다. 맞는 연결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고른 것은 버나드, 제한된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은 사이먼의 견해죠. 허버트 사이먼.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챈들러, 전략과 조직 구조의 관계. 맞군요. 번스와 스타커, 유기적, 기계적 조직. 맞죠. 톰슨의 기술 유형과 상호 의존성. 맞죠. 인터디펜던스라는 걸 이제 이런 세 가지 상호 의존성을 톰슨이 만들어낸 거죠. 로렌스와 로시, 분화와 통합. 맞군요. 그래서 틀린 거는 A만 틀렸군요. 10번. 품질 경영과 관련된 다음 서술들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품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예방 및 검사 등 사전 조치에 관련된 비용과 불량이 발생한 이후에 사후 조치에 관련된 비용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서비스 퀄리티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자체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측정한 도구이다. 이게 틀렸군요. 이제 서비스 퀄리티는 22문제로 되어 있는 그 설문지인데 이 설문지를 이제 그 고객들한테 나눠주고 고객들이 이제 그 설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객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도구가 되겠죠. B는 확실히 틀렸고요. 현대의 품질 경영은 기업 조직 전체가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기준을 모두 능가할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걸 이제 TQM이라고 합니다. 맞는 내용이죠. 신고 시스템은 통계적 품질 관리 기법을 일본식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이게 틀렸군요. 신고하고 통계적 품질 관리는 전혀 컨셉이 틀리죠. 통계적 품질 관리는 이렇게 뭐 생산 중인 제품에서 몇 개씩 뽑아서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검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뽑아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공정의 안정 상태인지 아니면 안정 상태가 아닌지 합격을 시켜야 될지 불합격을 시켜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신고 시스템은 아예 이제 검사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분량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작업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 뭐 이런 간단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두 개가 완전히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 발췌 검사에서 크기가 다른 로트 크기에 대해서 동일한 검사 특성 곡선을 갖도록 표본의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를 정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거는 B와 D가 틀렸군요. 우리 이제 검사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검사 특성 곡선은 이게 그 X축이 아니라 Y축 쪽으로 이게 붙을수록 판별력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판별력이 좋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분량률이 조금만 증가를 해도 합격 판정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축이 조금만 증가를 해도 Y축이 밑으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 Y축으로 붙을수록 좋은데 그 Y축으로 붙는다는 얘기는 이제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된다는 거죠. 오시 곡선이라는 게 저쪽 Y축 상단에서 X축 하단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곡선인데 그게 이제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 될수록 판별력이라는 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 판별력이 증가하게 만들려면 일단 뽑는 샘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를 이제 증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허용되는 결점의 수 혹은 뭐 분량의 수를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오시 커브가 판별력이 높아집니다. 자, 11번. 다음 소비자의 태도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속성 태도 모델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태도는 대상이 특정 속성을 갖는다는 신념의 강도와 특정 속성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맞군요. 그 다음에 동화 이론에 의하면 고관여 소비자는 수용 영역 내에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속하게 되면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맞죠? 동화 이론. 정교화 가능성 모델 ELM에 의하면 소비자의 태도 변화는 제시된 논점에 대한 사고의 결과로서 설득이 되는 중심 경로와 제시된 논점과는 별 상관이 없는 광고 모델의 매력성, 메시지의 재미 등의 주변 경로에 의해 일어난다. 맞죠? 그래서 이제 고관여 소비자는 중심 경로를 통해서 이게 정교화된 처리를 하고요.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은 주변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한다는 거죠. PC바인의 확장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의 구매 의도는 소비자의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와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 주관적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4번이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면 이 다속성 태도 모형에 있는 나오는 똑같은 attitude toward an object 그 1번 보기에 보면 똑같이 attitude toward an object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어떤 제품에 대한 태도보다는 뭐냐면 그 제품을 구매하는 그 행동에 대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보다는 그걸 구매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영어로 뭘 써야 되냐면 attitude toward the behavior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5번 대조 이론에 의하면 고관여 소비자는 거부 영역 내에 커뮤니케이션 메시지가 속하게 되면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5번은 2번과 세트로 묶어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좀 너무 디테일한 유통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12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냥 저희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번.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단계는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 행동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그중 소비자의 구매 단계의 의사결정의 가장 효과적인 촉진 믹스로 이루어진 것은 이게 사람들이 이제 구매 단계니까 이제 후반부겠죠. 그래서 이제 좀 효과가 빠른 그런 촉진 믹스를 써야 되는데 효과가 좀 단기적인 것은 바로 판매 촉진과 인적 판매 C와 D가 되겠죠.
A와 B, 광고와 PR은 좀 장기적인 촉진 믹스가 되겠습니다. 13번, 산업재는 소비재와 달리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산업재와 산업재 구매 행동의 특성에 가장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자 행동이라는 걸 배우는데 소비자 행동은 대부분 다 소비재와 관련된 건데 최근에는 이렇게 좀 이건 뭐 2006년 문제니까 최근은 아니지만 산업재와 관련된 것도 간혹 이제 시험에 납니다. 1. 보통 산업재 시장에서 구매 결정은 조직의 구매센터에서 이루어진다. 맞죠? 구매센터라는 게 있고요. 산업재에 대한 구매 수요는 최종 소비재의 수요에 기인하는 파생 수요의 특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파생 수요죠. 그 다음에 산업재 구매자와 판매자는 서로 각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해주는 상호 구매가 많다. 그렇죠. 서로 도와주는 거죠. 대부분의 산업재 구매자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줄 대안을 가진 판매자를 찾기 때문에 시스템적 구매와 판매의 특성이 있다. 그렇죠. 시스템적 구매. 그 다음에 5번째, 산업재 구매자는 구매해야 할 제품의 규모가 크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가 많아 광범위한 유통망을 통해 간접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중간상을 끼우지 않고 서로 이제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중간상을 끼면 중간상이 중간에 끼는 경우에는 도움이 더 되면 중간상을 이제 가운데 끼울 텐데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중간상이 낀다고 해서 특별한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AS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가격이 더 싸진다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제 관련이 없기 때문에 직거래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이죠. 5번이 틀렸군요. 15번 상권 분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1차 상권이란 전체 점포 이용 고객의 50에서 70%를 흡인하는 지역 범위를 말한다. 맞군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 의하면 한 지역 내 거주자들이 모든 상업 중심지로부터 중심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고 상업 중심지들 간의 안정적인 시장 균형을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상권 모형은 원형이다. 원형이 아니라 이게 정육각형인 거죠. B가 틀렸고요. 라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도시가 그 중간에 위치한 소도시로부터 끌어들일 수 있는 상권 규모는 그들의 인구에 비례하고 각 도시와 중간 도시 간 거리 자승에 반비례한다. 맞죠? C 맞군요. 그 다음에 허프의 공간적 상호작용 모델에 의하면 소비자의 점포에 대한 효용은 점포의 입지에 비례하고 점포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거리에 반비례한다. 입지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점포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점포가 사람들에게 높은 효용을 제공한다는 거죠. D가 틀렸군요. 애플바움의 유추법은 자사의 신규 점포와 특성이 비슷한 유사 점포를 선정하여 그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한 결과를 자사 점포의 신규 입지에서의 매출액 또는 상권 규모를 측정하는 데 이용하는 방법이다. 맞군요. 그래서 B와 D가 틀리고 나머지 3개는 맞습니다. 2006년에 마케팅 출제한 교수님은 좀 유통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 이런 거를 문제를 12번 같은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좀 내셨네요. 16번 인터넷 마케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으로만 구성된 것은? 인터넷 마케팅의 발달로 실질적인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사람들한테 다 입맛이 맞는 제품을 이제 대량 생산하는 것인데 뭐 실질적인 이런 건 아니지만 인터넷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입맛에 맞는 자료라든가 뭐 정보 이런 것들은 보내줄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인터넷 제품은 경험적 속성을 가진 정보 제품이 주종이므로 수학 체증의 법칙이 발생한다. 맞죠.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저기 경영 일반에서 그 기본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수학 체증의 법칙. 실물 경제에서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맞는데 이런 정보 제품 이런 데에서는 이제 수학 체증의 법칙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전환 비용이 낮아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항상 유효한 가격 전략이다.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저렴한 가격이 유효한 전략은 아닌 거죠. 인터넷 유통 경로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간상 배제 현상은 나타나지만 중간상 재창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이제 중간상이 또 재창출되고 있습니다. 뭐 지마켓이라든가 뭐 옥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상 재창출 현상인 거죠. 그래서 D도 틀렸고요. 인터넷 광고와 촉진 못지않게 인터넷 구전의 효과가 커지고 있다. 그렇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써놓은 뭐 후기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제품을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E도 맞는 것이군요. A, B, E 세 가지가 맞군요. 7번 경쟁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경쟁 우선순위의 크게 이제 범주가 품질, 원가, 품질, 시간, 유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중에 하나 없는 것은 신뢰성이군요. 신뢰성. 그래서 3번이 틀린 게 되겠군요. 1번 품질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품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적합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도 포함된다. 맞죠? 원가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투입 자원을 확보하거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가격 경쟁력을 의미한다. 맞죠? 유연성 경쟁력은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문 물량의 대소에 관계없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맞죠? 시간 경쟁력은 빠른 제품 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빠른 인도 및 적시 인도의 능력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맞죠? 3번은 뭐 없는 거니까 안 읽어도 되겠죠. 18번 재고 관리에 관한 다음 서술들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안전재고의 수준을 높일수록 조달 기간 중에 품절률은 낮아진다. 맞죠? 밑에 이제 재고를 많이 깔고 있을수록 조달 기간 중에 품절률은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수요 발생이 일정할 경우 제조 설비의 셋업 횟수를 줄이면, 이 셋업 횟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이제 중간에 생산 준비를 안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뭐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셋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2시간에 한 번 하게 되면 평균 재고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재고를 직접 만들어 쓰는 경우에 제조 설비의 셋업 횟수를 줄이면 끊임없이 계속 생산을 하면 그 공정에서 생산되는 이제 평균 재고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당연히 이제 커져야 되겠죠. 2번이 틀렸군요. 가능한 작은 규모의 재고를 보유하면서도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오늘날의 생산 관리에서는 필수적이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JIT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가능한 이제 작은 규모의 재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연결된 작업 단위들 사이에 존재하는 제공품 재고는 두 작업 간의 생산 흐름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공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하나가 그 제공품 재고가 이제 어느 공정 앞에 이렇게 쭉 쌓여 있다는 것은 거기가 병목 공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병목 공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산 흐름이 뭔가 이제 이게 일정치 않고 한쪽에서 뭔가 체증이 발생한다는 것,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죠. 바코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재고 실사에 필요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재고 시스템에는 P 시스템과 그 다음에 Q 시스템 나눌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 바코드 시스템 때문에 대부분 다 Q 시스템입니다. 제품이 이제 들어오면 팔 때마다 바코드를 찍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고에서 바로 이제 디스카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은 그냥 연속 조사 시스템 Q하고 이제 거의 똑같아지는 거죠. 19번 포터의 경쟁 전략 이론에 의하면 산업의 수익률은 5가지 동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산업의 수익률은 보완제의 유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완제가 적을 때 산업의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이게 보완제가 아니라 이게 대체제라고 해야 되는 거죠. 대체제. 그렇죠. 보완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의 수익률은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다. 맞죠?
잠재적 진입자의 시장 진출 위협 정도가 낮다면, 즉 진입 장벽이 높다면 산업의 수익률은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외부의 기업들이 이제 어떤 산업으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구매자의 교섭력이 강할수록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 회사의 제품을, 우리 산업의 제품을 구매해가는 사람이 힘이 세면 싼 값에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제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죠. 원자재 공급자의 제품이 차별화되어 있거나 제품의 공급이 소수 기업에 집중화되어 있어 공급자의 교섭력이 강할 때 산업의 수익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5 포스 모형에서 5가지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산업 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은 낮아지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산업 내에 있는 기업의 수익률은 높아지는 거죠. 방향이 일정하니까 이해하시기는 쉬울 겁니다. 20번. 공급 사슬의 구성 전략과 관련된 다음 서술들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1번. A 볼까요? 공급 사슬의 많은 부분을 아웃소싱 하는 것은 기업이 자신의 핵심 역량에만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맞죠. 대량 고객화 전략은 표준화된 단일 품목에 대한 고객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급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다. 아니죠. 이건 이제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제품,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제품을 공급을 하는 거니까 표준화된 단일 품목에 대한 고객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는, 요거는 아닌 거죠. B가 틀렸군요. 가치 밀도, 무게당 제품의 가치는 제품의 저장 위치와 수송 방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거 말고도 더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유일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 너무 극단적이니까 틀린 보기군요. 위험 회피형 공급 사슬이란 주요한 원자재나 핵심 부품의 공급이 단절되지 않도록 공급선을 다변화하거나 안전제고를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 맞습니다. 위험 회피형 공급 사슬.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급 사슬의 설계를 위해서는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물류를 고려한 설계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는 B와 C가 되겠군요. 21번. 제품과 그 제조 공정의 특성을 연결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휘발유. 이게 뭐 정유산업이니까 continuous flow 맞군요. 승용차는 assembly line 혹은 뭐 그냥 요즘에는 line process라고 하죠. 전통 공예가 주문받아서 생산하는 거니까 잡 프로세스 혹은 잡샵. 특수 중장비, 멀티 플로우 라인 뭐 이런 건 없고요. 특수 중장비는 배치로 생산을 해야 되겠죠. 배치. 제과점의 여러 가지 빵과 생과자 역시 배치로 해야 되겠군요. 22번.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한 설명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항목들로 구성된 것은? 전문가 그룹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델파이법은 대표적인 정량적 예측 기법이다. 전문가들이 질적인 판단을 하니까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봐야 되겠죠. 퀄리테이티브. 지수평할법은 중요한 원인 변수에 대해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는 정성적인 게 아니라 이건 정량적인 거죠. 정량적인 거. 초점 예측은 과거 정보로부터 논리적 규칙을 도출하여 이를 과거 자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맞죠? C가 맞군요. 간단한 이런 여러 가지 룰을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다가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걸 선택하는 거죠. 시계열 분석이란 특정 시점에서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구별해내는 거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시간대별로 이렇게 어떤 수요의 추이 같은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거기에서 어떤 패턴을 읽는 것이죠.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구별을 해내는 것은 그것은 뭐 인과형 예측 기법이 되겠죠. 인과관계에 근거한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 도구는 다중회귀 분석이다. 맞군요. C와 E가 정답이네요. 23번. MRP와 JRT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MRP는 자재 명사 BOM 외에도 원자재 및 부품의 재고 현황, 조달에 필요한 소요기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BOM,
IR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JIT는 원자재 부품은 물론 제공품과 완제품 재고를 최소로 유지하면서 적시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할 수 있다. 그렇죠. JIT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죠. 재고를 이제 최소한만 유지하기 때문에 자주자주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자가 필요한 거죠. MRP에서는 주된 계획 대상으로 삼고 있는 독립 수요는 이게 틀렸군요. 종속 수요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4번이 틀렸군요. 시스템 운영 원리에 따라 MRP는 푸시. MRP는 이제 필요한 양을 주문을 쫙 해다가 생산 현장에다가 이제 쫙 밀어 넣는 거죠. 반면에 JIT는 필요한 만큼 조금 이제 땡겨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MRP는 푸시, JIT는 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중요한 거죠. 골드렛의 제약 이론에 대한 설명은 적절한 것은 이건 이제 너무 지엽적인 거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약 이론, 병목 공정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제약 이론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문제는 좀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군요. 이거하고 이제 제약 이론하고 라인 밸런싱하고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수고하셨습니다.